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위협에 따른 불확실성에 AI 파괴론까지 증폭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꺾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을 빌미로 장난을 치려는 나라는 더 나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도입된 15% 글로벌 관세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 투자 분쟁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1,600억 원에 이르는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 판정은 무효가 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5도 사이로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화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에 걱정이 쌓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흐름에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혹감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 AI 파괴론도 계속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초토화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IBM이 희생양이 됐는데요. 밤사이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마감 상황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최저해놓고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떠오른 관세 불확실성의 AI 공포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15%를 올리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 이어서 인공지능 확산이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또다시 AI 파괴에 취약한 섹터를 중심으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오늘은 금융주가 크게 하락하면서 다우지수가 1.66% 급락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가까이 1.04%, 1.21% 내려갔습니다. 빅테크 기업도 하락세를 대부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엔비디아는 올해 노트북 PC용 칩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0.64% 올라갔고요. 빅테크 중에서 가장 AI 트레이드에서 먼 애플은 0.6%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구독형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AI로 인해서 서비스가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3% 넘게 떨어졌고요. 아마존도 2%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가 2.91%, 브로드컴이 0.08% 떨어졌고요. 특히 테슬라가 3%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자율주행 부문 쪽에 악재가 많았습니다. 주말 사이 테슬라는 자율주행 사망사고로 3,5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된 데다가 경쟁업체인 우버가 로보택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파트너사의 차량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자 주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월마트가 유일하게 강한 상승부를 켜냈는데요. AI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이 필수 소비재 업종에 자금이 쏠린 덕분입니다. 그러면 간밤 뉴욕 증시를 강타했던 AI발 디스토피아 시나리오 보고서도 짚어보면 이 시트리니 리서치는 앞으로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대규모 해고와 소비 붕괴가 발생하면서 오는 2028년이면 실업률이 10.2%까지 오르고 S&P 500은 고점 대비해서 40%에서 60% 정도 급락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비즈니스 모델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는 AI 에이전트로 중개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도어대시 같은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하락하고 사용자 총 인원수 기반의 모델인 서비스나우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결제 인프라도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AI 에이전트가 가맹점 수수료 등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카드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이 결제를 정산할 수 있다고 밝히자 오늘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이로 인해 거시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나온 지표는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12월 공장재 수준은 전월 대비 0.7% 빠지면서 예상치와 직전치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특히 상업용 항공기 주문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수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기업의 투자 계획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표인 이 비국방 자본재 주문은 0.8% 증가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이 나온 이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올라가면서 오늘은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 시장의 수요가 몰렸는데요. 이에 따라 10년물 금리가 0.05%포인트, 2년물 금리가 0.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금값 역시 통상정책 우려와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금선물은 오늘 3% 넘게 급등하면서 온스당 5,246달러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국제유가는 여전히 6개월 내 최고치에서 맴돌고 있지만 이란과 미국의 제3차 핵 협상을 앞두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12%, 0.25% 내려갔습니다. 트렌딩한 스톡입니다.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AI 공포가 이어지면서 간밤 금융주가 급락했습니다. 시트리니 리서치의 보고서가 주가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보고서는 AI 에이전트가 결제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 기존 카드사들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I가 비싼 수수료를 내는 카드 대신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카드사와 은행들이 누려온 결제 수수료 기반의 수익 구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번졌습니다. 인공지능이 금융권의 시스템마저 점령했다는 공포가 커졌습니다. 전 세계 ATM 거래의 95%를 처리하는 코볼은 그동안 IBM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수익원이었는데요. 엔트로픽이 AI 도구인 클로드 코드를 통해 수년이 걸리던 현대화 작업을 단 몇 개월 만에 자동화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소식에 IBM 주가가 간밤 13% 넘게 폭락했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시트리니 리서치의 AI 디스토피아 시나리오가 소프트웨어 생태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오라클 주가도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또한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가 실체 없는 마케팅 구상에 불과하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노보노디스크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 효과가 경쟁사인 일라일리의 제품보다 뒤처진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일라일리 주가는 상승 마감한 반면에 노보노디스크는 16% 넘게 폭락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 심화가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 또한 이번 임상 실패가 회사의 비만 치료제의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적인 매출 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간밤 엠러빈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다시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엠러빈이 광고 타겟팅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파트너사와의 이용 약관을 위반했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 이 규제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시장에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재확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간밤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6만 5천 달러 선마저 밑돌았는데요. 이 소식에 스트래티지 주가는 5.6% 하락했습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 발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면 더 높은 관세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동의했던, 즉 기존에 무역 합의를 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합의를 번복한다면 징벌적 과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구매자주의라는 상거래 경고 문구까지 올려 합의 파기의 책임이 구매자, 즉 상대 국가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자 관세 폭탄을 들고 있다는 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직권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문제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가 입법을 통해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만큼 이들 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이미 여러 형태로 오래전 획득했다며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재확인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은 이번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협상을 멈추고 지켜보자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정광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바뀌는 건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과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곳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유럽입니다. 유럽 의회는 현지 시간 23일 지난해 7월에 미국과 체결했던 무역 합의 승인을 재차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현지 시간 24일 표결 계획이었지만 다음 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재평가하겠다는 건데요. 베른트랑의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명확성, 안정성, 법적 확실성이 재확립될 때까지 입법 작업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미국의 관세 행보에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간 유럽 합의 승인은 이미 지난달에도 그린란드 문제로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연기되는 모양새입니다.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위해 워싱턴 DC로 가려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상호관세를 기존 50%에서 18%로 낮추는 등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더 유리한 조건을 내세울 수 있을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호주 역시 성명을 내고 미국의 관세가 부당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관세는 오늘부터 발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0시 1분, 우리 시간으론 오후 2시 1분을 기해 미국으로 들어가는 전 세계 수입품에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따라 미국 평균 실효 관세율은 대법원 판결 이전 16%에서 13.7%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만약 150일 뒤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 15% 관세를 연장하지 못하면 평균 관세율이 9.1%까지 더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세로 지칭되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국가별로 차등 적용할 수 없는 단일 세율 구조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 등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로 겨냥했던 국가들이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받고 유럽과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은 추가 부담을 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만든 대법원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본일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 계정에서 터무니없고 멍청하며 국제적으로 매우 분열을 초래한 판결이라면서 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을 영어 소문자로 표기하면서 무능한 대법원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난했는데요. 대법원이 전보다 훨씬 더 강한 권한을 나에게 부여했다면서 이번 판결이 다른 무역법 조항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에 힘을 실어줬다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법원이 다음엔 출생 시민권으로 막대한 재산을 챙기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불법 체류자 자녀에게 시민권 부여를 금지한 법안을 대법이 또 뒤엎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영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연장 승인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은 올여름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가 미국 대법원에 의해서 무효화됐지만 미국 물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앞서 관세 인상에 대응해 가격을 인상했던 속도만큼 관세 인하에 따라 가격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관세 전가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1월까지 약 0.7%포인트 밀어 올렸다고 추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비 연준 이사가 고용 호조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러 이사는 1월 노동시장 개선세가 이번 달에도 이어지고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확인되면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지난달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가 자신을 포함한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암살 시도에 대비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란 고위 당국자 등 소식통을 인용해 하메네이가 최근 측근과 군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직접 임명하는 군 지휘부 및 정부 역할에 대해서 4단계로 승계 서열을 지정하고 지도부 모든 인사에게 최대 4명의 후임자를 지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시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AI 칩 시장을 집어삼킨 엔비디아가 이번엔 노트북에 들어가는 컴퓨터용 반도체에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올해 인텔, 미디어텍과 각각 협업해 CPU와 GPU, AI 처리기를 하나의 칩에 묶는 이 새 시스템 온칩 SoC 제품을 선보이고 이를 델과 레노버 등 노트북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이미 귀하신 몸이 된 GPU만으로 돈방석에 앉은 엔비디아가 굳이 왜 한참도 전에 손을 뗀 사업에 다시 손을 대는지에 대해 물음표가 붙는데 일각에선 노트북 칩 사업이 당장에 큰 수익이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 기기들이 AI 디바이스로 하나둘 전환되는 시점에서 소비자와 접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일상으로 파고든 AI 생태계 주도권을 틀어주겠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미 전 세계 수많은 이용자들이 엔비디아의 환경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사들이 고전하는 호환성의 벽을 넘어설 무기를 이미 쥐고 있기 때문에 AI로 재편되는 소비자 시장 선점도 무난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도체 쪽에선 업계 슈퍼을로 불리는 ASML이 칩 생산량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광원 출력을 2배 가까이 1000W까지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를 통해 2030년 말까지 생산량을 최대 50% 늘릴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광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지라 지금도 TSMC부터 삼성전자, 인텔 등 여기에 큰 손들이 줄을 서서 사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홀로 서기에 도전하고 있지만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 ASML의 반도체 슈퍼을 타이틀은 한동안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AI 지각생에서 킹메이커로 돌아온 애플이 신제품을 대거 쏟아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열리는 특별 행사에서 최소 5가지 제품을 선보인다 예고했는데요. 저가형 맥북과 아이폰 17e, M4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에어, A18 프로세서가 탑재된 보급형 아이패드, 여기에 M5 칩이 올라간 맥북 프로와 맥스, 맥북 에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눈길이 가는 건 이렇게 저가 라인업에 초점을 맞춘 보급형 기기 대공습에 나섰다는 점, 또 초대장에 이벤트가 아닌 체험으로 명시돼 이전과 달리 현장 시연 행사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인공지능 홀로서기 잇따라 실패하며 굴욕을 맛보기도 했지만 이 압도적인 생태계 장악력을 앞세워 알짜배기 실속만 챙기는 애플만의 방식이 다시 한번 또 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른바 먹는 귀고비로 반짝 재미를 보나 했던 노보노디스크가 다시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이벌인 일라이릴리 제파운드를 견제하려 만든 신약 카그리세마 효과가 임상시험에서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주가가 크게 미끄러졌는데요. 가뜩이나 노른자위 미국 시장을 릴리에 내어준 뼈아픈 상황에서 시장을 통째로 헌납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릴리는 같은 날 한 번 구입하면 한 달치인 4회분을 나눠 투약할 수 있는 퀵펜을 출시하면서 한 발 또 앞서갔는데 릴리와 달리 노보는 특허권 만료 압박까지도 받고 있는 터라 악재가 쌓이면서 주가는 지난 1년 새 반토막이 났고요. 올해 순매출과 이익도 최대 10% 넘게 줄어들 것으로 비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압박해온 CK허치스홀딩스가 파나마 항만 운영권을 공식적으로 상실했습니다. 계약 관계를 위헌으로 결정한 파나마 대법원 판결문이 관보에 게시됐는데 이에 따라 항만 운영과 터미널 내외부 모든 동선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비상계획 조처에 따라 AP몰러와 해운기업 머스크가 임시관리업체로 지정이 됐는데 CK 허치슨 측은 파나마 당국을 상대로 국제중재 절차를 밟고 있고 중국 측도 파나마에서 신규 프로젝트 협의를 중단하라 국영기업들에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국내 증시 불장을 외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인데요. 한국 개미들이 위험성 높은 레버리지 ETF에 대거 뛰어들면서 한국 증시를 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 중 하나로 만들었다 분석했습니다. 집계 결과 개인 투자자들은 올 초 이후 국내 상장 주식을 6조 3천억 원치 순매수했고 ETF 시장에 무려 13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특히 전체 ETF 자산 중 레버리지 상품 비중은 3.7%에 불과하지만 전체 ETF 거래량의 약 20%를 차지할 만큼 단기 차익을 노린 매매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고 서학개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주식 투자를 적극 권장해온 한국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주목했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 맞물려 한국 증시가 미국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급부상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밤사이 시장 흐름 분석하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 꽤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일단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 여기에 또 AI 우려가 겹치면서 걱정이 많이 쌓이는 모습인데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 낙폭을 좀 보였는데, 정확히 말씀드리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올라갔던 부분들이 다시 반납했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쪽으로 보는 흐름들입니다. 일단 관세 관련된 쪽의 얘기가 가장 크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관세가 지난 IEPA 쪽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임시 관세로 그대로 다시 대체됐다라는 쪽에서 바뀐 게 없다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다시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또 추가로 또 공격적인 관세의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불확실성이 좀 더 늘어나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시장 분위기는 조금 더 안전자산을 챙기는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쪽으로 좀 더 몰리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03까지 떨어지는 모습들이고 그밖에 원자재 쪽으로 계속 관심이 몰립니다. 금과 은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는 일단 주식시장에서 한 발 빼는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나 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세 관련된 쪽의 얘기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장난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매길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바로 유럽은 EU 의회에서 이 미국과의 무역협정 승인의 동결에 대해서 어떤 승인 관련된 쪽을 보류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갈등의 골이 좀 더 깊어지는 모습들이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중간 선거 앞두고 강한 어조가 나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시장 반응들은 여전히 뭐 세금 인상과 다름없다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부담감이 좀 커지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추가적으로 이란 관련된 문제도 아직까지는 경계감이 좀 높아지는 상황들 쪽에서 오늘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들도 AI 피해주 쪽에 대한 시각들이 높아지면서 매도세가 좀 커졌다라는 쪽들도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보면서 또 종목별로 또 낙폭이 커지는 모습들이 좀 많네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하락 업종 수 자체는 좀 비슷했지만 그래도 하락한 업종이 모두 1% 이상 낙폭을 틔우다 보니까 시장에 좀 더 부담이 갔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흔든 변수들, 주요 악재들 다 짚어주셨는데 이 가운데 AI 관련해서 우려가 조금 더 증폭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 사이 나온 그 시트리니 리서치가 내놓은 보고서 한 장이 시장을 또 흔들었는데요. 이 보면은 실업률이 2년 내에 이 AI 발전으로 인해서 10%를 넘길 거다. S&P 500 지수 최소 40% 가까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이게 오늘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AI 리스크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네, 주가가 안 가게 되면 항상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포지션이 좀 공매도가 큰 포지션이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 쪽에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을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들 쪽에서 나왔던 리포트는
어느 정도 경계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그대로 현실로 되겠다는 쪽보다는 그만큼 요즘 시장에 AI 관련된 쪽의 걱정이 커졌다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추가로 이번엔 또 역시나 엔비디아겠죠. 이번에 숙제를 또 엔비디아가 얼마큼 잘 풀어갈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래도 시장이 조금 더 미세하게 보는 쪽들은 그래봐야 하드웨어 아니냐. 소프트웨어 쪽들은 여전히 좀 앞으로 고생을 할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좀 그 AI 쪽에 대해서 열심히 투자를 한 이후에 그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결과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이제 블루아울 관련된 쪽의 얘기라든가 또 이제 지난번에 코어 위브 관련된 문제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블루아울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쇄적인 반응에 대한 부담감도 같이 연결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보게 되면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매일 새로운 또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자극하는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은 어제 나왔던 부분들이 코볼 언어에 대한 지원들을 얘기했는데 이 코볼은 금융 유통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 역할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IBM 주력 사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도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의 반응들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 즉 같은 뉴스가 나왔을 때도 오히려 그에 따른 대응하는 쪽들이 오히려 경계감이 좀 높아진다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시장도 좀 올라 있는 상황들이고 그에 따라서 변동성 특히 어느 정도 매물을 좀 감내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들이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바라보기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좀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의 변화다라는 쪽들을 챙겨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내 증시 흐름 보면 뉴욕 증시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어제도 개장하자마자 5천 이제 코스피가 5,900선 돌파했고 물론 뭐 장후반으로 갈수록 좀 상승폭을 줄여서 5,840선에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상승세는 유지가 됐습니다. 뭐 워낙 불장이다 보니까 노무라 증권에서는 이제 상반기 8,000P 전망까지 나왔는데 이 흐름이 오늘 뉴욕 증시와 연결해서 봤을 때 계속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 증시는 딴 나라 증시입니다. 한때 미국이 자고만 일어나면 올랐던 거와 반대로 이제는 우리나라다. 안쪽에서 시각들이 상당히 또 바뀌는 모습들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미국 분위기가 저렇게 좀 처져 있는, 그런 좀 경계감이 높아 있는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은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속도는 조절이 나올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약간 단기 과열을 좀 시킬 필요가 있는 정도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어제 마감됐던 오늘 아침에 마감됐던 야간 선물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0.3%, 0.35% 하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의 여파가 아무래도 국내 시장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 만약에 어느 정도 장에서 좀 흔들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서 시장을 또 받치는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 하는 쪽에서 그래도 밀리면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쪽들도 하나의 중요한 또 변화라고 봐야겠죠. 게다가 또 지금은 국내 기업들이 선방하는 과정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뭐 DRAM과 낸드 모두 다 폭증하고 있는 수출 데이터를 봤었을 때 실적은 올해 적어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최소 70%, 최대한 100% 이상 실적이 는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보게 되면 그 반영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끄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자신감은 높다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시장이 좀 약간 과열을 시키는 모습들이 나올 때 그럴 때마다 조금씩 더 천천히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민수 레벌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기업들의 실적과 또 반도체의 핫한 이슈들만큼이나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효자 부품이 있습니다. 바로 MLCC,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인데요. 어제 이 MLCC 관련주들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가 14%대 애프터마켓에서도 급등했고요. 삼화콘덴서는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기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도체가 전자기기의 이 두뇌라면 이 MLCC는 두뇌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전기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심장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류가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흐르게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 인공지능 투자 열풍과 함께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실제로 일반 스마트폰에는 1000개 정도가 들어가는 MLCC가 최근 AI 서버 한 대에는 무려 수십만 개나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수요가 이렇게 폭발하다 보니까 세계 1위 업체인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는 물론 삼성전기도 가격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AI 붐이 최소 3년에서 5년은 더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를 뒷받침하는 핵심 부품 MLCC 시장도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 가도에 올라탄 모습입니다. 이런 부품주들이 어디까지 우상향 곡선을 그려갈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어제 코스피가 장중에 5,900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또 한 번 새로 썼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단을 내린 점이 투자 심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글로벌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앞서 짚었던 것처럼 인공지능 인프라가 확산되면서 MLCC 가격 인상 전망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 전자장비, 전기장비, 디스플레이 패널 등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각각 2.16%, 0.74% 올랐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중이고요. 관세 이슈로 현대차도 3%대 올랐는데 관세 폭주에 제동이 걸린 것 자체는 청신호로 볼 수 있지만 이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반면 LG 에너지솔루션은 0.6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피에서 상승 흐름을 놓친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코스닥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는 알테오젠을 제외하곤 대체로 내림세 보였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삼성전자제약이 3.73%, 이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빠졌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1.26%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변수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장 출발 분위기는 어떨지 잠시 후 프리마켓 통해서 미리 살펴보시죠. 애프터마켓 리뷰였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대부분 분야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밸류체인 부문별 평가를 종합하면 반도체를 제외하고 로봇과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차는 중국이 우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조차 중국이 인공지능 칩 설계와 팹리스 분야 우위를 앞세워 경합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AI 산업 매출 규모가 252조 원으로 한국보다 약 30배 더 큰 만큼 AI 시대가 오히려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국의 100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시가총액이 1년 만에 2.5배 불어나며 130조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총 1조 원 이상 반도체 소부장 기업은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34개로 증가했습니다. 유진테크와 테스 등 증착 장비 업체와 코리아 서키트, 태성 등 인쇄 회로 기판 업체가 처음으로 시총 1조 클럽에 들어간 영향입니다. 전문가들은 AI 인프라 확대가 K 소부장 기업의 몸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성능을 좌우하는 HBM 수요 폭증으로 범용 D램 가격이 상승하며 메모리 공급망 기업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적자가 계속되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부활 신호탄을 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올해 1분기 가동률이 80%를 돌파했습니다.
오는 26일 공개되는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6에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되면서 가동률이 높아지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퀄컴과 AMD 등의 첨단 칩을 고객으로 다시 확보할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테슬라 칩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해 4분기에는 파운드리 사업 부문이 흑자 전환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가 80조 원에 달하는 조세 지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78개 조세 지출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조세 지출은 80조 5천억 원으로 2017년의 2배에 달하는데 세수 기반 확충 속도에 비해 감면폭이 빠르게 확대돼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복, 저효율 사업을 우선 정리하고 정책상 필요하지만 세제 지원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재정 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조조정 방안은 오는 7월 말 발표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국과 브라질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를 담은 행동계획을 수립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 확대를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무역과 투자, 보건, 농업, 인공지능, 방산 분야 등 10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브라질 내 한국어 보급과 양국 유학생 교류, 영화 공동 제작 등 문화 콘텐츠 교류도 늘러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특히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루와의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은 연령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2월 임금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만 원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469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은퇴 연령층인 60대는 월 평균 293만 원을 받아 청년층인 20대를 웃돌았습니다. 한편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6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만 원, 중소기업은 307만 원으로 9만 원 늘었는데 대기업이 0.3%포인트 높은 임금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2배로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 투자 분쟁, ISDS 주행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1,600억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이 사라지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엄하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법무부는 어제 오후 한국 정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 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승소에 대해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합심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국 법원을 설득한 결과 얻어낸 소중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8년 전인 201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엘리엇이 투자 손해를 입었다는 건데요. 이 사건을 영국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가 담당했고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600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국가 행위로 볼 수 있냐는 점이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만 다룰 수 있는 중재판정부가 애초에 이 사건을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1,600억 원의 배상 책임은 사라지고 사건은 중재 절차로 다시 환송됐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 열릴 이 중재 절차에서 주요 쟁점이 뭔가요? 네, 청와대나 보건복지부의 개입만으로도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본 기존 중재 판단은 취소했지만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 자체는 한미 FTA상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번 판결을 발판 삼아 환송 중재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해봐야겠고요. 그럼 다른 이슈도 좀 짚어보면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오르죠. 네, 법사위는 어제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져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 날인한 보유 처분 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뒀습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국내 기업이 기업 사냥꾼으로부터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려면 획일적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안 된다고 반대해 왔는데요. 민주당은 오늘부터 본회의를 열어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네, 엄하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물력과 올리고당 등 전분당을 만드는 업체들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어제 전분당 시장 과점업체인 대상과 삼양, 차조 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 구조와 범행 규모가 앞서 수사한 설탕 담합 사건보다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고 선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뱅크는 지난 20일과 23일 이 거래일 동안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13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 1,764만 주에 총 23억 7,400만여 주가 신청됐으며 청약 건수는 83만 7천 건에 달했습니다. 증거금은 9조 8,5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K뱅크는 내일 납입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상권 등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강한 눈이 내리고 강풍이 불면서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0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블루아울 첫 실패. 자, 어제도 저희가 잠깐 짚어봤었는데요. 3호 신용시장 위기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루아울 펀드 환매 연구 중단 쇼크가 지금 전체 금융시장을 좀 흔드는 모양새가 돼가고 있는데 이 상황, 이게 금융위기 전조라는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뉴욕 증시가 조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게 폭락했다기보다는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고 또 일각에서 조금씩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한 중앙에 지금 앵커님 잘 말씀하신 대로 블루아울이라는 이 올빼미, 이 아울이 올빼미입니다. 네. 푸른 올빼미, 지혜의 상징인데요. 이 블루아울 사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루아울이 자금 조달을 하는데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뉴욕 증시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예. 자금 조달을 하려고 했던 그 대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위브라는 곳인데요. 이 코위브라는 저희 모닝벨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코위브는 인공지능의 지금 성장세를 이어가는 동력 중의 동력입니다. 자, 지금
AI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하는데 워낙 많은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코어위브가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한국에서도 코어위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컴퓨터들을 통해서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고 또 추론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최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요 고객이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같은 데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엔비디아의 사실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이 코어위브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금을 출자해서요. 지금 지분도 약 13%를 가지고 있고 또 코어위브의 대출금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상당 부분 엔비디아가 자신의 GPU를 파는 데 있어서 코어위브를 앞장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GPU를 사가도 인공지능을 바로 교육시키거나 만들 수 없는 업체들한테 엔비디아가 코어위브를 소개시켜주면서 우리 GPU 가져가되 코어위브 연결해 줄 테니까 코어위브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개발하세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중심 내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블루아울이 코어위브가 앞으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엔비디아하고 같이 세우기로 계획을 만들고 지금 그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히 중요한 게 엔비디아도 같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엔비디아가 나서면 요즘은 불가능은 없다. 안 되는 것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서는 게 엔비디아 돌풍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엔비디아가 직접 후견인으로 나서는 이 코어위브의 데이터 센터 자금 조달을 누가 했느냐? 블루아울이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블루아울이 자금 조달에 약속한 날짜에 자금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 대목은 물론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지만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엔비디아가 나서도 안 돼. 더더군다나 엔비디아가 지금 최대 주주로 출자하고 있는 코어위브의 데이터 센터가 안 된단 말인가? 물론 이것은 블루아울이 최근에 환매 중단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조심하는, 그러니까 돈이 직접 코어위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블루아울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가는데요. 이 블루아울에 세 가지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이 블루아울의 사업 모델 중에 사모 대출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 자, 블루아울의 영업 형태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자, 이 블루아울이라는 회사가 본인이 직접 대출을 할 수도 있고 네.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또는 대체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 이번에는 코어위브에 자금을 자기가 조달해서 그것을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코어위브에 돈을 대출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모 대출이 막힌 데 이어서 이제는 자금 조달도 안 돼. 이런 우려가 뉴욕 증시에 조금 타격을 줬다. 물론 이것은 거대한 인공지능의 열풍에 비교할 때는 사소한 찻잔속의 미풍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징성에서 작년에 1등을 했던, 그러니까 블루아울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사모펀드 중에 1등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랭킹이 한 32 정도 돼요. 38위까지. 그런데 수익률을 작년에 1등했습니다. 돈을 가장 많이 올렸단 말이죠. 예. 그런 회사도 자금 조달이 안 돼. 지금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업계에 투자가 과잉이다, 또는 거품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블루아울조차 자금을 모집하지 못했어. 더더군다나 그 뒤에는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동맹국인 코어위브 데이터 센터에도 자금이 안 몰려. 자, 이런 마당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 세미나장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일부러 기자회견을 한 건 아니고 기자들이 계속 물었습니다. 네. 블루아울 환매 사태 이거 어떻게 되어가는 거냐? 이러니까 우리 재무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썩은 부분이 있다면
투자자 보호 대책을 우선 세울 것이다. 이거 환매 사태 확산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워딩이 아주 자신이 있다면 그건 뭐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네. 이런 정도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스콧 베센터 장관도 조금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 이것이 지금 뉴욕 증시에 자그마한 하나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엔비디아가 뒤에 있다라는 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는 것 좀 강조가 됩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시트리니 보고서. 오늘 시장의 더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 시트리니 리서치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한 장 냈는데요. 앞서 제가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AI가 결국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 뭐 결론을 이렇게 나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은 향상되지만 고용시장에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 선순환 고리가 끊길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건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봐야 될까요? 예, 시트린이라는 말이 재밌는 단어죠. 황금 수정이라는 라틴어 뜻인데 네. 여기에 비즈니스맨들한테는 성공의 반지, 이래서 좀 성공한 사람들이 끼고 다니는 반지, 이것을 흔히 시트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이 시트린이 리서치라는 회사가 2023년에 인공지능 붐과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현재 뉴스레터를 통해서 정보를 가르쳐 주는데요. 뉴스레터 플랫폼의 영향력 세계 1위예요. 자, 최단기간에 가장 빨리 큰 트렌드 분석 연구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반 갤런이라고 뉴욕 증시에 상당히 유명한 애널리스트 등이 창업을 한 건데요. 네. 자, 최근에 이 시트리니가 아주 여러 가지 히트, 대박을 많이 쳤습니다. 이를테면 이 비만약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돌풍, 또 그밖에 반도체 흐름,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데 관한 전망을 여러 번 내놨는데 그게 최근 한 2, 3년간 이게 아주 정확하게 맞춰서 시트리니가 찝는 종목이 주가가 대폭등을 한 그런 어떤 평가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저기 들어가서 보려면 또 돈을 내야 돼요. 네. 이게 또 저는 하루만 이용하고 빠져나오려고 그랬는데 하루 이용자는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치 돈을 다 냈습니다. 이 시트리니 보고서를 보려고요. 네, 네. 어쨌든 이 시트리니 보고서 안에 들어가면 이게 지난 주말에 나온 보고서인데 예. 아주 장대한 보고서인데 특정 산업이 좋다 나쁘다 이런 주식 사라 마라 이런 거 하는 보고서가 아니고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런데 우연히 일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블루아울이 좀 여러 가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가 여기 시트리니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자, 2025년이 그러니까 작년에 에이전트형 코딩이 돌풍을 일으켰다. 자,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미 과거의 퇴물이다. 이게 시트리니 보고서 얘기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개나 고등이나 다 한다. 그런데 2025년에는 에이전트형 코딩,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물어봐서 내 업무를 도와주는 비서 역할을 하는. 그렇죠. 비서형 지금 인공지능이 돌풍인데 이게 너무 좋다 지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에이전트형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업계들, 많은 소프트웨어 업계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그게 지금 엔트로픽의 비서형 인공지능 이거 빠킹이 된다. 엔트로픽이 만들어 놓는 비서형 이 클로드 같은 코워크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동안에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왔던 업무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버렸다. 예를 들면 우리 뉴욕 증시에 팩트셋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금융 전망 컨센서스가 얼마냐 이런 거 가르쳐주는 이런 건데 그런 업무도 이제 그 에이전트형 인공지능이 다 해준다. 자, 어제 말씀드렸지만 줌이라는 그 연결형 강의 서비스 그것도 여기서 다 해주고 우리 개인은 이걸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줌도 개인은 공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예. 근데 기업체가 쓸 때는 고객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세일즈 포스 같은 거 기업체는 엄청난 돈을 쓰고 이 서비스를 대행시켜 왔는데 네. 아니 이게 에이전트형 코딩이 돌풍이 일으키면서 이제 필요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26년에 블루아울의 환매 중단과 같은 AI의 충격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AI 충격이 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돈을 못 번다. 그래서 블루아울 같은 데도 환매 중단 같은 데가 생기는데 요게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에만 온다. 요게 2026년 얘기예요. 내년에 가면 이것이 전 산업으로 확대된다. 전 산업에서 지금요 시트리니 보고서가 인공지능이 혁신이 돼서 그래서 일자리를 줄인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한 부분이에요. 살짝 스치고 넘어갑니다. 네. 오히려 이것은 이 시트리니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면서 기존의 기술 기반의 기술주 업체들을 다 일거에 그냥 일망타진할 수도 있다.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기존 사업 업체들이 모델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네.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서 2027년에는 보험사를 통한 자금 조달도 안 되고 지금 은행권은 이미 AI의 자금 조달을 상당히 안 해주는 이런 편인데 그러다 보면 2028년에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연도별로 실업률이 얼마 될 것이다. 금리가 얼마나 될 것이다. 이런 걸 아주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시트리니 보고서가 100% 맞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에요. 유료비가 적지가 않은데 여기에 지금 인플루언서들 가입자가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지난 주말에 나왔으니까 뉴욕 증시 월요일 장세에도 시트리니 보고서 너 봤니? 나는 아직 안 봤어. 좀 보내줘. 네. 이런 지금 아름아름으로 조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가입비가 얼마나 되나요? 그 동료가. 그 돈은요. 제가 한 몇백 불 됐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 돈은 얼마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트럼프 경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지금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보복성 또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밤사이에는 대법 판결로 장난하는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 더 나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고의 무게감보다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당혹감이나 다급함이 더 느껴질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도 공감인데요. 때리겠다라는 그런 협박에 대한 그 공포보다는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당황하고 있구나. 특히 지금 유럽 의회가 우리 비준 이거 지금 할 필요 없잖아. 예. 하면서 동결 내지 연기해버린 이 대목이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와 닿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관세 폭탄이라는 게요. 상호 관세 때린다. 그런데 무역 협정 맺으면 그거 깎아준다 했는데 근본이 되는 상호 관세가 없어졌는데 이것을 굳이 승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인도 지금 협정 맺어놓고 인도 내에서 내부적인 행정 절차나 입법 절차 이거 안 밟겠다. 사실상 대미 무역협상 취소 선언이거든요. 네. 뿐만이 아니죠. 브라질이 그렇고 대만도 아직 지금 최종 타결을 안 했어요. 가장 앞서가는 나라 일본, 한국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일본, 한국이 트럼프의 호구가 됐다. 존재하지도 않는 상호 관세가 무서워서 퍼주기를 하고 지금 그거 수습을 하느라고 제일 당황하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이 대법원 판결을 트럼프가 어떻게 지금 뒤엎을 수도 없고요. 말씀 올린 대로 지금 글로벌 관세라는 거 저거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150일 내에. 그렇다면 트럼프로서는 지금 굉장히 큰 지금 난관에 봉착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정면으로 대응해서 트럼프하고 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이 엄중한 의미를 잘 곱씹고 거기서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자사주 상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이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현재 집권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란이 없는 한 통과는 확실시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내용이 일단 관심인데요. 자, 자사주라는 게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이 미국에서는 자사주를 트레주어리 스톡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유럽에서도요. 그러니까 금고주, 회사 금고에 주식을 갖다 놓는다. 네. 자기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 이게 오랫동안 불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자사주가 도입이 시작된 게 1982년부터예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는요. 자사주를 도입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사주를 사는 순간에 자사주는 소각돼 버려요. 그렇군요. 그 캘리포니아 주의 규정입니다. 물론 미국 주마다 좀 다른데, 네. 근데 우리는 이 자사주를 가지고 그 CEO가 재벌 총수들이 여러 가지 그 소액주주들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꼼수로 많이 이용했거든요. 네. 자, 그걸 없애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일단 없어지게 되면 소각이 되는 거니까 소각이 되면 주식 수가 줄어들거든요. 예. 주식 수가 줄어들면 이익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줄어들면 자, 세 가지 지표. 우선요. 회사의 EPS라는 주당 수익률이 크게 오릅니다. 네. 거기다가 또 ROE라는 자기 자본 그 이익률도 오르죠. 거기다가 PER 주수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주가에는 굉장히 호재인데 자, 이게 이제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못하면 어떡하느냐. 이래서 지금 여러 가지 동전의 양면 같은 서로 간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시각이 다른데 어쨌든 자사주 의무 소각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상법의 환경, 우리 기업 환경은 또 한 차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블루아울 첫 실패, 시트리니 보고서, 트럼프 경고, 그리고 자사주 상법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위협에 따른 불확실성에 AI 파괴론까지 증폭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꺾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을 빌미로 장난을 치려는 나라는 더 나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도입된 15% 글로벌 관세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 투자 분쟁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1,600억 원에 이르는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 판정은 무효가 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사이로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의 걱정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불안한 흐름에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혹감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AI 파괴론도 계속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초토화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IBM이 희생양이 됐는데요. 밤사이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마감 상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저는 그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떠오른 관세 불확실성에 AI 공포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15%를 올리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 이어서 인공지능 확산이 경제적 재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또다시 AI 파괴에 취약한 섹터를 중심으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오늘은 금융주가 크게 하락하면서 다우지수가 1.66% 폭락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04%, 1.13% 내려갔습니다. 빅테크 기업도 하락세를 대부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엔비디아는 올해 노트북 PC용 칩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1% 가까이 올랐고요. 빅테크 중에서 가장 AI 트레이드에서 먼 애플이 0.6%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구독형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AI로 서비스가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3% 넘게 급락했고요. 아마존도 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메타가 2.81%, 브로드컴이 0.69% 떨어졌고요. 특히 테슬라가 오늘 3%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자율주행 부문 쪽에서 악재가 많았습니다. 주말 사이 테슬라는 자율주행 사망사고로 3,5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된 데다가 경쟁업체인 우버가 로보택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파트너사의 차량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월마트는 유일하게 강한 상승부를 켜냈는데요. AI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이 필수 소비재 업종에 자금이 쏠린 덕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를 강타했던 AI발 디스토피아 시나리오 보고서도 짚어보면 이 시트리니 리서치는 앞으로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대규모 해고와 소비 붕괴가 발생하면서 오는 2028년이면 실업률이 10.2%까지 오르고 S&P 500은 고점 대비해서 40%에서 60% 급락하는 이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비즈니스 모델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는 AI 에이전트로 중개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도어대시 같은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하락하고 사용자 총 인원수 기반의 모델인 서비스나우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또 결제 인프라도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AI 에이전트가 가맹점 수수료 등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카드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결제를 정산할 수 있다고 밝히자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이로 인해서 이 거시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나온 지표는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12월 공장재 수준은 전월 대비 0.7% 빠지면서 직전 최고 예상치를 크게 매도랐는데요. 특히 상업용 항공기 주문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수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기업의 투자 교육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표인 이 비국방 자본재 주문이 0.8% 증가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이 나온 이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전반적으로 위험돼서 회피 심리도 올라가면서 오늘은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 시장의 수요가 몰렸는데요. 10년물 금리가 0.05%포인트, 2년물 금리가 0.0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금값 역시 통상정책 우려와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금선물은 오늘 3% 넘게 급등하면서 온스당 5,200달러 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여전히 6개월 내 최고치에서 맴돌고 있지만 이란과 미국의 제3차 핵 협상을 앞두고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12%, 0.25% 내려갔습니다. 트렌딩한 스톡입니다.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AI 공포가 이어지면서 간밤 금융주가 급락했습니다. 시트리니 리서치의 보고서가 주가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보고서는 AI 에이전트가 결제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 기존 카드사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I가 비싼 수수료를 내는 카드 대신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카드사와 은행들이 누려온 결제 수수료 기반의 수익 구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번졌습니다. 인공지능이 금융권의 시스템마저 점령했다는 공포가 커졌습니다. 전 세계 ATM 거래의 95%를 처리하는 코볼은 그동안 IBM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수익원이었는데요. 엔트로픽이 AI 도구인 클로드 코드를 통해 수년이 걸리던 현대화 작업을 단 몇 개월 만에 자동화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소식에 간밤 IBM 주가가 13% 넘게 폭락했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시트리니 리서치의 AI 디스토피아 시나리오가 소프트웨어 생태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으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오라클 주가도 4.57% 급락했습니다. 또한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가
실체 없는 마케팅 구상에 불과하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노보노디스크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의 효과가 경쟁사인 일라일리의 제품보다 뒤처진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일라일리 주가는 상승 마감한 반면에 노보노디스크는 16% 넘게 폭락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 심화가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 또한 이번 임상 실패가 회사의 비만 치료제의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적인 매출 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간밤 엠러빈 주가가 9% 급락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다시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엠러빈이 광고 타겟팅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파트너사와의 이용 약관을 위반했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규제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시장에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재확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간밤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6만 5천 달러 선마저 밑돌았는데요. 이 소식에 스트래티지 주가는 5.6%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 발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면 더 높은 관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동의했던, 즉 기존의 무역 합의를 한 국가가 대법 판결을 이용해 합의를 번복한다면 징벌적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구매자주의라는 상거래 경고 문구까지 올려 합의 파기 책임이 구매자, 즉 상대 국가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예, 관세 폭탄을 들고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직권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문제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가 입법을 통해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만큼 이들 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이미 여러 형태로 오래전 획득했다며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재확인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은 이번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협상을 멈추고 지켜보자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정광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변한 게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반대로 미국과 진행 중인 절차를 지금 멈추는 곳들이 나와요. 네, 대표적인 것이 유럽입니다. 유럽의회는 현 시간 23일 지난해 7월 미국과 합의했던 그 무역 합의의 승인을 재차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튿날 표결에 붙일 계획이었지만 다음 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평가하겠다는 건데요. 베른트 랑의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명확성, 안정성, 법적 확실성이 재확립될 때까지 입법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 후 불확실성이 커진 미국 관세 행보에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간 무역 합의 의결은 지난달 그린란드 문제로 이미 한 차례 미뤄졌는데 이번에 또 연기되는 모양새입니다. 인도 협상단은 무역 합의 막바지 논의를 위해 워싱턴 DC로 가려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상호관세를 기존 50%에서 18%로 낮추는 내용을 최종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더 유리한 조건을 내세울 수 있을지 상황 파악에 나선 겁니다. 호주 역시 성명을 내고 미국의 새 관세율이 부당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이제 내놓은 글로벌 관세 오늘부터 발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24일 0시 1분,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2시 1분을 기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전 세계 수입품에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예일대 연구소에 따르면 이로 인해 미국 평균 실효 관세율은 대법원 판결 전 16%에서 13.7%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만약 150일 뒤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 법적 기한을 연장하지 못하면 실효 관세율이 평균 9.1%까지 더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이번 관세는 국가별로 차등 적용할 수 없는 단일 세율 구조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 등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로 겨냥한 국가들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보고 유럽과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은 추가 부담을 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대법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룰 수밖에 없는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간 23일 본인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터무니없고 멍청하고 국제적으로 매우 분열을 초래한 판결이라면서 기존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연방대법원을 비난했습니다. 이어 무능한 대법원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다음에 또다시 중국 등을 부유하게 만들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불법 체류자 자녀에겐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행정명령까지 대법원이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연장 승인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은 올여름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는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가 미국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지만 미국 물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앞서 관세 인상에 대응해 가격을 인상했던 속도만큼 관세 인하에 따라 가격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관세 전가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1월까지 약 0.7%포인트 밀어 올렸다고 추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비 연준 이사가 고용 호조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러 이사는 1월 노동시장 개선세가 이번 달에도 이어지고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확인되면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지난달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가 자신을 포함한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암살 시도에 대비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란 고위 당국자 등 소식통을 인용해 하메네이가 최근 측근과 군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직접 임명하는 군 지휘부 및 정부 역할에 대해서 4단계로 승계 서열을 지정하고 지도부 모든 인사에게 최대 4명의 후임자를 지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개장을 앞둔 국내 증시 전망해보고 전략 짜보겠습니다. 이지환 IS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예, 코스피가 어제는 장중 5,900선도 돌파를 했고요. 다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힘이 좀 날리긴 했지만 그래도 5,84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에도 상승세 멈추지 않았는데요. 먼저 어제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제 미국의 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단 증시가 호재로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장 초반 이 모멘텀으로 급등했던 우리 증시는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세가 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좀 출회하면서 차익 물량이 출회되면서 이 물량을 우리 증시에서는 대부분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는 코스닥을 비롯해서 코스피도 프로그램 매수가 대거 유입되면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3월 둘째 주에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이 물량들은 결국은 잠재적으로 매물로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외국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지만 지수가 급등 대비 수급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주도 섹터, 특정 섹터에 몰리는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AI 모멘텀을 받는 반도체와 최근에 급등했던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일부 코스닥에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들 여기에 일부 경기 소비재가 포함되면서 지수가 급등하는 것 대비해서 상승하는 종목수는 상당히 제약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주가 예상되면서 우리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특히 대만을 콕 집어서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훔쳤다고 말한 것이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뭘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상품 관세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법 적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철강이나 반도체, 의약품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자동차 관련된 쪽에서는 사실은 상품 관세 영향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좀 지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상품 관세 위법 판정을 받으면서 상대 국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보면 적정 국가에 대한 슈퍼 301조와 그리고 상품 관세를 동원해서 압박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상품 관세와 슈퍼 301조는 결국은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호 관세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국가에 대한 제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반도체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AI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칩을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대 국가를 압박하는 가장 큰 수단이 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실제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겠지만 형식적인 수준에서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 상품 관세가 조만간 부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와 연관해서 이 부분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반도체 관세를 들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좀 리스크는 커져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관세 부과는 결국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큰 수요처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과 실제 부과의 시간적인 개입은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증시에 대한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미국의 리쇼링과 관련된 부분에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카드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압박의 수위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밤사이 이제 뉴욕 증시가 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코스피 8천 전망까지 나온 상황에서 추세적인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봐도 될까요? 전망과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 증시가 10월달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조정권에 몰고 있는 동안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일도 미국 증시가 1%대 하락을 하는 반면에 우리 야간 선물은 0.3%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추세적으로 강한 모습,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조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미국 증시도 전일 조정받는 가운데 엔비디아나 전력기계의 대표 종목인 G번호바 등은 상당히 흐름이 양호했기 때문에 아마도 AI 모멘텀을 받는 쪽에 특히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해서 매기가 몰린다면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AI 부품을 받는 종목들이 매수세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양화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나갈 때 프로그램 매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프로그램 매수가 3월 둘째 주 선물 옵션 만기 전에 프로그램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3월 첫째 주에 과연 외국인들이 이 프로그램 물량을 받아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어지느냐 아니냐 여부가 좀 판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다음 주 3월 1일 연휴를 앞두고 아마도 3월 첫째 주에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면 이번 주에 무리해서 진입하기보다는 이번 주는 관망하면서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지환 IS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밸류체인 부문별 평가를 종합하면 반도체를 제외하고 로봇과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차는 중국이 우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조차 중국이 인공지능 칩 설계와 팹리스 분야 우위를 앞세워 경합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AI 산업 매출 규모가 252조 원으로 한국보다 약 30배 더 큰 만큼 AI 시대가 오히려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국의 100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시가총액이 1년 만에 2.5배 불어나며 130조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총 1조 원 이상 반도체 소부장 기업은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34개로 증가했습니다. 유진테크와 테스 등 증착 장비 업체와 코리아 서키트와 태성 등 인쇄 회로 기판 업체가 처음으로 시총 1조 클럽에 들어간 영향입니다. 전문가들은 AI 인프라 확대가 K 소부장 기업의 몸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성능을 좌우하는 HBM 수요 폭증으로 범용 DRAM 가격이 상승하며 메모리 공급망 기업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적자가 계속되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부활 신호탄을 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올해 1분기 가동률이 80%를 돌파했습니다. 오는 26일 공개되는 삼성전자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6에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되면서 가동률이 높아지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퀄컴과 AIM 등의 첨단 칩을 고객으로도 다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테슬라 칩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해 4분기에는 파운드리 사업 부문이 흑자 전환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가 80조 원에 달하는 조세지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78개 조세지출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조세지출은 80조 5천억 원으로 2017년의 2배에 달하는데 세수 기반 확충 속도에 비해 감면폭이 빠르게 확대돼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복 저효율 사업을 우선 정리하고 정책상 필요하지만 세제 지원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재정 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조조정 방안은 오는 7월 말 발표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국과 브라질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를 담는 행동 계획을 수립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무역과 투자, 보건, 농업, 인공지능, 방산 분야 등 10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브라질 내 한국어 보급과 양국 유학생 교류, 영화 공동 제작 등 문화 콘텐츠 교류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특히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루와의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은 연령별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2월 임금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만 원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469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은퇴 연령층인 60대는 월 평균 293만 원을 받아 청년층인 20대를 웃돌았습니다. 한편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6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만 원, 중소기업은 307만 원으로 9만 원 늘었는데 대기업이 0.3%포인트 높은 임금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2배로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 분쟁 ISDS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1,600억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이 사라지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엄하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먼저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법무부는 어제 오후 한국 정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 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승소에 대해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합심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국 법원을 설득한 결과 얻어낸 소중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8년 전인 201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엘리엇이 투자 손해를 입었다는 건데요. 이 사건을 영국에 있는 국제상설 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가 담당했고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600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국가 행위로 볼 수 있냐는 점이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만 다룰 수 있는 중재판정부가 애초에 이 사건을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1,600억 원의 배상 책임은 사라지고 사건은 중재 절차로 다시 환송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 판결은 이제 무효가 됐고 중재 절차 다시 시작되면 주요 쟁점이 뭔가요? 네, 청와대나 보건복지부의 개인만으로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본 기존 중재 판단은 취소했지만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 자체는 한미 FTA상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발판 삼아 환송 중재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슈 하나 더 짚어보죠. 3차 상법 개정안 이제 국회 통과 마지막 관문만 남겨야 되게 됐죠? 네, 법사위는 어제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져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 날인한 보유 처분 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과 재계는 국내 기업이 기업 사냥꾼으로부터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려면 획일적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안 된다고 반대해 왔는데요. 민주당은 오늘부터 본회의를 열어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를 넘어 손실 위험이 훨씬 더 큰 주식 워런트 증권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삼성화재를 기초자산으로 한 ELW가 하루 만에 300% 넘게 폭등했습니다. 정규장 막판 삼성화재 주가 급등으로 해당 ELW는 사실상 10배가 넘는 레버리지 효과를 보였습니다. 파죽짓의 증시 랠리가 이어지면서 주식 워런트 증권, ELW와 같은 고배율 상품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2조 원 중반대에 머물던 ELW 거래대금은 70% 가까이 급증하면서 4조 원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수익률이 10배 이렇게 더 커질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손실을 원금을 전액 까먹을 수도 있는 상당히 고위험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위험 투자까지 감수하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 자금의 확대가 두드러집니다. 최근 한 달간 개인 이사들인 ELW는 2조 698억 원 규모로 직전 한 달 매수액인 1조 2,861억 원보다 60% 넘게 늘었습니다. 상승에 베팅하는 비중은 80%를 훌쩍 넘으면서 갈수록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주식시장 환경화에서는 콜 ELW에 대한 상승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험합니다. 큰 손해에도 감내를 해야 된다는 그 상황을 좀 명심했으면. 단기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고배율 구조 특성상 손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봄 이사철과 새학기를 앞두고 전월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다주택자 규제 강화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주한 지 1년도 안 된 대단지지만 전월세 매물은 한 달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온 전세와 월세는 각각 100여 건 수준에 그칩니다. 가격은 한 달 전보다는 한 5, 6천 정도 오른 느낌이에요. 오시는 양들은 계속 꾸준하게 손님은 많이 있는 편이에요. 물건의 양들이 계속 소화가 되고 거래가 체결되다 보니까 동하고 층만 확인을 하고 계약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이곳 아파트는 입주 초기인데도 전월세 매물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를 찾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세입자들이 고를 수 있는 물량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상황도 비슷합니다. 한 달 전보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16% 넘게 급감했습니다. 특히 동대문, 노원, 관악 등 실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실거주 의무와 갭 투자 차단이 맞물리면서 전세 공급이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양도세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제한 같은 추가 규제가 겹치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전세 매물을 더 바짝 말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물량 부족이 도미노식 가격 상승을 부른다는 점입니다.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급 가뭄 속 대출과 세금 같은 시장 압박이 겹치면서 올봄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지난해 9월 이후 5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22.5로 전월 대비 0.6%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산물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0.7%,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기기 등이 1.8% 올라 상승폭이 컸습니다. 다만 소비재가 8개월 만에 하락한 만큼 향후 소비자 물가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석 달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08로 전달보다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소폭 상승하다가 꺾인 것으로 하락폭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한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하락 기대가 형성돼 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상권 등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강한 눈이 내리고 강풍이 불면서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0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AI를 둘러싼 불안감과 관세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이번 주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죠. 지난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글로벌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시금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JP모건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여러모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당분간은 투자할 때 펀더멘털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I think whether it's this risk around export license, I think this is just reinforcing policy uncertainty. I think ultimately we think about businesses, and if you've held back on hiring because you're concerned about trade uncertainty, this is not making it better. Because, I was listening on Friday, people said, well, peak tariff is behind us, peak uncertainty is behind us. No, I think we're in a plateau of uncertainty and we're going to stay in one. And that's going to be a headwind for hiring as well as CapEx. So I think we just focus on fundamentals and the economy is resilient.
but I don't see signs of any re-acceleration. 이 같은 관세 불확실성에 미국 달러화도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죠.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또다시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물론 관세 불확실성도 한몫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벗어나 국제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tariffs are largely in place, likely to stay in place in some form, perhaps in various forms, but it's not the most important driver in markets at the moment, except that it just adds to that sense of uncertainty about US policy. And I think one of your previous guests might have been talking about how,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like that tends to come through in currency depreciation. So we're seeing a little bit more of that today. Yep. But, that currency depreciation is not just being driven by uncertainty, which was really the story of last year. It's now being driven by US investors investing offshore.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도 시장 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죠. 특히 직격탄이 예상되는 원유 시장에 눈길이 가는데요. 에너지 컨설팅 업체 FG의 명예회장은 이번 갈등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것이라며 유가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75에서 9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관련 ETF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죠. If there is a military strike, then $5 to $10 more. If there is closures of the Strait of Hormuz, even temporarily, another $5 to $10 on top of that. I think that this time it will be different because the Iranians can do two things. One is that they can attack the neighboring countries. They can attack the UAE. They can attack Saudi Arabia. They can attack Kuwait. If they attack any of these countries, the prices will rise substantially. And the other one is to try to block the Strait of Hormuz, which may be closed for 2 weeks, but they will reopen it and bring the French and the British to the war for sure. So it is definitely going to be longer lasting. 각종 불확실성에 금, 은 등 금속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구리도 예외는 아닌데요. 모건스탠리의 금속 원자재 전략가는 구리 가격 상승 요인이 많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구리 ETF와 광산주에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죠. Copper is trading extremely well relative to some of the micro data we can see in it. And I think the way we would frame it at the moment is that pullbacks are likely to be quite limited. We're seeing macro support drivers for copper. So particularly, I think this thematic of scarcity of resource, everyone trying to look at strategic reserves, thinking about, have I got security of supply? Maybe I need to hold a little bit more in inventory. I think that's quite supportive for copper. We've had several years, a decade now really of underinvestment. So that supply pipeline just not coming through. And then we've got these themes like data centers supporting that broader demand. So 전의 전쟁에 나선 빅테크들의 인프라 청구서가 채권 시장을 덮쳤습니다. 쏟아지는 물량 폭탄에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데요. 우려와 달리 바람처럼 AI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 임선우 캐스터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빅테크들의 투자 리스크가 주식시장을 넘어서 이제는 신용 채권 시장까지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월가에선 그간 넘치는 현금으로 직접 AI에 투자해온 빅테크들이 최근 이 회사채를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주주들이 져야 할 투기적 리스크를 원금 보장이 최선인 채권 투자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달라진 자금 조달 방식이 시장의 오랜 암묵적 계약을 깼다는 지적입니다. UBS는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올해 AI 자본 지출 규모가 기존 예상치보다도 20% 넘게 늘어난 7,700억 달러, 우리 돈 1,100조 원을 넘어설 걸로 추산했는데 이에 따라 올해 공모채권 발행액만 2,400억 달러에 달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라보 에셋은 수년간 시장의 AI 투자가 이 주식 관점의 리스크일 뿐 신용도 측면에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룰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본 지출을 빚으로 충당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은 최고 등급을 자랑하던 기업들의 신용도 자체를 의심해야 하는 변곡점에 섰다 평가했는데 최근 이례적인 100년 만기 채권을 찍어낸
구고를 두고 이 내년도 자본 지출을 전체 매출의 절반 수준으로 잡은 건 결코 정상적인 기업에선 볼 수 없는 대차 대조표 훼손이다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우려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채권 시장에선 AI 장비 수명과 채권 만기 미스매치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막대한 빚을 내어 지은 데이터 센터가 AI 칩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순식간에 구시대 유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른바 기술의 구식화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공격적인 회사채 발행이 채권 시장의 수급 구조를 흔든다는 지적도 제기가 되는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잔치가 막대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소화하느라 헐떡이는 채권 시장에 과도한 공급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지적하면서 이 같은 빅테크들의 자금 조달이 주로 미국 투자 등급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 우량채 대신 하이힐드 채권과 유럽 채권을 선호한다며 포트폴리오 전략 수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스템 내부에 숨겨진 리스크가 쌓이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뱅가드는 빅테크들이 특수목적 법인이나 자산임대, 부의 거래 등을 통해 보이지 않는 레버리지를 키우고 있다면서 주식과 채권 시장 전반의 밸류에이션 하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면서까지 AI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AI가 발전할수록 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네, 간밤 시장에서 화제가 된 시트리니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기대 이상의 AI 발전이 오히려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역설적 시나리오가 제기됐습니다. 예측이 아닌 리스크 점검 차원의 계산이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면 시나리오상에서 내후년 중순이면 실업률이 10% 이상으로 치솟고 이로부터 몇 달 뒤엔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40% 가까이 하락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AI 생산성은 급증하지만 고용과 임금이 구조적으로 약화되면서 소비 기반이 무너지고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올 초 같은 경우 이 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단기적으로는 마진을 늘려 주가를 끌어올렸고 AI 도입으로 인력 비용이 줄어 이익은 뛰고 이렇게 아낀 돈을 다시 재투자하면서 GDP가 견고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노동 생산성도 크게 개선되는 등 겉으로는 긍정적인 지표가 이어졌다 봤지만 실질 임금 상승세가 둔화하고 화이트 칼라 고용이 줄면 소비가 약화되는 균열이 나타났다고도 봤습니다. AI 경제는 급성장했지만 소비 경제는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인데 내년부터 소비 영역에서 변화가 본격화된다 가정했습니다. 위기의 출발점으로 꼽히는 AI 에이전트 도구들이 자동으로 가격부터 재구매, 구독 관리까지 수행하면서 소비자 관성에 기대던 구독과 멤버십, 보험갱식 모델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여행 예약부터 세무, 법무 등 중개 중심 업종으로 영향이 뻗치고 이어 카드사를 거쳐 은행 그리고 앞서 짚어본 사무신용 시장에선 관련 대출이 부실화돼 금융 불안이 확대되는 등 업계 전반에 걸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AI 충격을 특정 업종 리스크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이 본질은 시스템 리스크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경제가 화이트 칼라 서비스 중심인 만큼 화이트 칼라가 고용의 50%, 재량 소비 약 75%를 담당하는데 이 부분이 약화되면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에 장밋빛 미래만 점쳤던 시장은 다시금 물음표를 띄우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나리오가 사고 실험에 불과하긴 하지만 곳곳에서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무시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애프터마켓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기업들의 실적만큼이나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효자 부품이 있죠. 바로 MLCC 적층 세라믹 커피시터입니다. 어제 이 MLCC 관련주들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프터마켓에서도 살펴보면 삼성전기가 14%대 급등했고요. 사막 콘덴서는 상한가로 마감이 되면서 기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반도체가 전자기기의 두뇌라면 이 MLCC는 두뇌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전기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심장 역할을 합니다. 전류가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흐르게 제어해주는 역할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최근 인공지능 투자 열풍과 함께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실제로 일반 스마트폰에는 1000개 정도가 들어가는 MLCC가 최신 AI 서버 한 대에는 무려 수십만 대나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이다 보니까 세계 1위 업체인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는 물론 삼성전기도 가격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AI 붐이 최소 3년에서 5년은 더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를 뒷받침하는 핵심 부품인 MLCC 시장도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 가도에 올라탔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부품주들이 어디까지 우상향 곡선을 그려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어제 코스피가 장중 5,900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또 한 번 새로 썼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단을 내린 점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글로벌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앞서 짚었던 것처럼 인공지능 인프라가 확산되면서 MLCC 가격 인상 전망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어제 전자제품, 전자장비, 전기장비, 또 디스플레이 패널 등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녁에 각각 2%대와 0.74%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연일 사상 최고치 갈아치우고 있는 중이고요. 관세 이슈로 현대차도 3%대 올랐는데 관세 폭주에 제동이 걸린 것 자체는 청신호로 볼 수 있지만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에 솔직히 영향을 크게 받진 않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0.62% 하락으로 마감이 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 상승 흐름을 놓친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코스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는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내림세 보였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삼성당제약이 이 중에서는 3.7%대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빠졌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1.26%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변수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장 출발 분위기는 어떨지 잠시 후 프리마켓 통해서 미리 살펴보시죠. 애프터마켓 리뷰였습니다. 오늘 모닝벨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경제는 SBS 비주로 모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